생각해 봅시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발생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이 발생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현금주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복습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해드렸던 것들이니까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현금주의. 발생주의는 이 발생주의, 우리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로 기록하기 때문에 손익의 이연이라든지 손익의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산 문제에서 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받거나 주거나 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을 했다면 그의 수익이나 비용을 갖다가 예상해서 손익계산서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이연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 것과 내년의 비용과 수익을 나누어서 올해 것만 우리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야지 내년 것까지 반영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거기에 반해서 현금주의는 우리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가계부 쓰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얘기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 재무회계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재무제표 중에서 우리 기업회계 회계 기준에서는 얘 발생주의로 기록하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금주의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성된 게 현금 흐름표예요. 이 현금 흐름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록하기로 우리 했었죠. 첫 번째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두 번째로는 투자활동에 의해서 현금이 흐른 것을 갖다가 기록해준 투자활동,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의해서 하는 활동, 현금 흐름, 이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실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과 이에 작성된 결과가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이 작성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NCS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험 시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자격증을 중심으로 시험 공부를 이게 지금 수업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계속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배울 때가 있을 거고, 평가 시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거. 그래서 일단은 자격 시험도 물론 준비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잘 기억해 놓으셔야지 다음번에 나가서 수업할 때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생뚱맞은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다 우리 재무회계 기준에 대해서 재무회계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급수는 좀 높은 거예요, 이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안 할 수는 없죠. 왜? 여러분 여기 수업 과정, NCS 교육 과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자격증 문제에서는 얘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 정도까지만 나오는데 여러분 교육 과정에는 이거보다 더 하이 레벨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한번 여기 자료 보기를 보죠. 1번,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이 유출입, 들어오고 나가고 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말은 길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발생 기간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잘 설명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얘가 회계 1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AT 자격 시험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자꾸 봐두시면 익숙해져요. 자, 2번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 기간별 배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죠. 근데 이건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에서도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에 대한 것도 설명해드린 이유가 바로 우리 재무회계는 이 발생주의 회계를 갖다가 적용하기 때문에
걔네들을 꼭 해주게 됩니다라고 얘기 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기간별 배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의 답은 2번이 틀렸네요. 3번 현금 흐름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다. 현금 흐름표는 뭐에 따라 작성한다 그랬어요?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한다고 제가 지금 써놨죠. 그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4번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의 주된 차이는 수익, 비용,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죠. 현금주의는 돈 받았을 때, 현금을 줬을 때 이때 인식하지만 발생주의는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 맞는 말이죠. 4번이 두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이래요. 옳은 것은 그럼 뭐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에 해당됩니까? 비유동자산에 해당됩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네요. 그럼 얘는 유동자산 틀렸네요. 2번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 취득원가에 포함하기로 했죠. 틀린 거네요. 그죠? 근데 이 문제 지금은 제가 이론 설명해 드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기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강조하면서 설명한 것도 여러 번 나오죠. 이래서 기출문제 꼭 풀어보셔야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포함한다가 아니라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얘도 틀렸네요. 세 번째,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여기서 나오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것은 12월 31일까지 갖고 있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12월 31일 날 우리 공정가치로 평가하죠.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든지 평가 손실이 나오는데 요 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죠. 여기 손익계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 또 아닌 거 하나 기억해내셔야죠.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이런 자본계정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복습을 하시면 구분할 때 편하시겠죠. 그 다음에 4번 3번은 맞는 답이니까 옳게 설명한 것은 3번이고요.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얘 뭘로 구분하기로 했었죠?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으로 쓰기로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 아닌 거 찾아보래요. 딱 보이나요? 어떤 게 자본 계정 아닌가요? 3번 미지급 배당금은 무슨 계정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부채 계정이다. 자,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팁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이론 문제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쭉 훑어보시고 글자가 적고 보기가 간단한 거 빨리빨리 찾아서 먼저 답을 적어 놓으시면 지금 시간도 벌고 점수도 벌고 그런다 그랬죠. 4번 문제 다음과 같은 결산 회계 처리 누락 얘는 빠지지 않고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회계 처리가 누락됐을 때 이거를 알려면 과소평가니 과대평가니 여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손익계산서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분기를 갖다 한번 해놔야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요. 한국은 2011월 1일에 가입한 만기 1년 만기 정기예금 2천만원 연이율 3%라고 하고요. 월할 계산 한다고 되어 있고요. 미경가분.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자 지금 계산하지 않았죠. 그럼 제가 매번 물어볼 때 질문을 어떻게 했었어요? 얘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죠? 얘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미수불이란 말까지 얘기해 준 거 보니까 돈 아직 우리 못 받은 거죠. 즉 예금에 가입했는데 얘는 만기가 돼야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1월 1일 날 가입을 했으니 그죠? 11월 1일 날 가입을 했으니 11월 달 지나고 12월 달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벌써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우리 발생주의로 기록한다면서요. 그럼 두 달치 이자를 갖다가 이자 수익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게 발생주의로 기록해야 되니까. 그럼 2천만 원에 3%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그럼 60만 원인데 얘 월할 계산해야 되잖아요. 60만 원은 1년치 이자이고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 지금 2달분만 이자 기록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아직 돈 못 받았다고 했으니까 미수 수익 해갖고서는 얼마죠? 2달 치면은 60만 원에 저기 2달 치면 12개월 2분의 12 하면 나누기 6 하니까 10만 원 되겠다. 그죠? 미수 수익은 1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얘 뭘 못 받은 거예요? 이자 수익을 못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 10만 원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는 지금 분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계정은 지금 뭐만 해당이 돼요? 여기 이자 수익만 해당이 되잖아요. 얘를 지금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누락했을 때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수익이 감소하겠네요. 수익은 과소, 당기순이익은 10만원 과소 계상이 됩니다. 라고 하는 1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A 상품의 2월 말 상품 재고에 또 총평균법 나왔네요. 뭐 총평균법, 이동평 뭐 이론에서는 이를 쓰면 잘 내는 것 같으네요.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거 문제 나오게 되면 제가 일단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기말 재고가 몇 개인지부터 한번 계산해 보라고요. 그건 되게 간단하잖아. 갖고 있던 총 재고 중에서 팔고 남아있는 재고가 몇 개인지를 먼저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전월 2월 된 게 300개, 매입한 거 500개, 또 매입한 거 몇 개요? 200개. 그럼 다 합해서 몇 개요? 1000개네요. 그죠? 우리 현재 재고는 1000개가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를 팔았나요? 매출한 거는 400개를 팔았네요. 그죠? 그러면 이 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재고의 수량 개수는 600개가 남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 총평균법이 됐던 선입선출법이 됐던 후입선출법은 단가를 결정하는 지금 모양이란 말이죠. 총평균법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총 있는 수량, 그 다음에 총 매입한 거 기초재고 포함해서 총 매입한 거 합계금액 하라 그랬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다 금액을 한번 써볼게요. 금액 3만원 여기 벌써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한 거 10만원, 또 매입한 거 8만원. 여기 금액 다 합치면 얼마가 계산돼요? 21만원이 계산된대요. 그럼 우리는 단가를 결정해야 되니까 21만원을 600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21만원 나누기 600개를 해주게 되면 350원이 단가네요. 쏘리, 몇 개? 600개가 아니라. 그러면 1000개면은 210원이겠다. 그죠? 210원이네요. 그럼 600개 곱하기 210원 해주면 기말 재고가 되겠네요. 600개 곱하기 210원 이렇게 주면은 12만 6천원 나온다. 그죠? 이렇게 해서 12만 6천원이 기말 재고입니다. 복습한다고 복잡하게 하지 않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답만 내는 걸 계산하는 방법. 지난번에도 우리 총평균법 하나 했었죠. 요즘 트렌드가 선입선출법으로 잘 안 내고 총평균법 아니면 이동평균법 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동평균법을 기억이 안 나? 이동평균법 여기서 이걸로 해드릴게요. 총평균법은 해봤으니까요. 요 옆에다가 이동평균법을 한번 해볼게요. 이동평균법으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지금 수량이 600개인 거는 변동사항 없죠. 지금 뭐만 계산하면 돼요? 지금 단가가 얼마인지 이동평균법을 했을 때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말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매출, 매입 이거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긴 하겠는데 뭐 복잡해봤자지 뭐. 자, 제가 이동평균법 계산하는 거 설명합니다. 이동평균법은요
매입할 때마다 그 단가 다시 계산해 달라는 얘기였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전월 2월 된 게 300개 있었고요. 매입한 게 지금 여기 몇 개가 있다고 나와 있냐면 500개가 매입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매입했을 때 그러면 매입했을 때 총 수량은 몇 개가 돼요? 800개? 여기다 800개 일단 써놓을게요. 800개 하고 여기 13만 원이겠다. 자 봐요. 여기다가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거 800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금액은요. 13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매입했을 때 단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단가 결정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3만 원 나누기 800개 하면은 162원.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이때 단가는 162.5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200개를 팔았어요. 200개를 팔았으면 재고는 남아있는 게 몇 개가 남아있을까요? 600개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 단가는 금액은 재고 금액은 얼마가 있겠어요? 바로 600개 곱하기 162.5 이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97,500원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일날 또 매입을 했어요. 수량은 지금 몇 개 남아있죠? 수량은 600개 남아있죠. 그죠? 600개에다가 200개도 하면 수량은 또 몇 개가 돼요? 또 800개가 되죠.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써주세요. 우리 지금 단가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매입할 때마다 단가는 다시 계산해 준다 그랬으니까 야 수량은 800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금액 저기 97,500원에다가 매입할 때 8만원이잖아요. 그죠? 8만원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77,5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단가를 또 계산해야 돼. 단가를 또 계산하시게 되면은 177,500원 나누기 177,500원 나누기 800개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금액은 221. 얼마 나오죠? 221.8 그냥 222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단가는 계산했는데 여기 25일날 200개를 또 팔았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몇 개가 남아있어요? 600개 남아있고 단가는 222원 곱해주게 되면 600개 더해주게 되면 133,200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그 개수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금액하고 비교해 보니까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라는 금액이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기본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 그때 그 기말재고가 금액이 가장 크게 계산된다 그랬었고 후입선출법이 제일 작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그 순서대로 기억하라 그랬었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거 계산을 해보니까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했을 때가 기말재고 금액이 더 높죠. 그래서 순서가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요 순서대로 재고의 크기가 되게 작아진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뒤에 매입이 또 없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의 계산 금액이 같을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이후에 더 이상 매입이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여러분은 그 순서대로 기말 재고의 크기가 대소관계가 그렇게 결정된다는 걸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동평균법 어떻게 하는지 두 번 계산해 보니까 대충 알겠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근데 얘 둘 다 이동평균법도 총평균법도 평균 내는 거잖아. 그래서 얘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가중평균법이라는 용어도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이란 용어를 갖다가 합쳐서 우리는 가중평균법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해요.
가중평균법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유동부채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유동부채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 유동부채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우선 1번 거래에서 보니까 급여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 어떤 계정이 나타납니까?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나타나죠? 그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4대 보험료 다 우리가 원천징수하는 것들, 그때 예수금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금하고 또 하나 뭐 비교해서 기억해 놔야 될까? 여러분이 배웠던 부가세 예수금, 얘도 똑같이 유동부채예요. 우리 이거 3개월마다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가세 예수금도 기억해 놔야 되고, 여기서 또 원천징수라는 용어가 나온 걸로 봐서, 이 원천징수는 지금 우리가 원천징수한 거죠?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했을 때는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쓰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원천징수를 갖다가요, 제3자가 우리 걸 제3자가 했다면 계정 때 뭐라고 쓴다 그랬었죠? 그렇죠. 우리 것을 제3자 다른 곳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우리 이름으로, 우리 회사 이름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납 세금을 먼저 낸 거라 해서 계정을 선납세금으로 쓰더라.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는 보기는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계정 뭐라고 쓰셔야 되나요?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냐고요? 선급금. 그러면 얘는 지금 시험 문제 자체에서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선수금과 선급금을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본 거죠.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유동부채 계정 과목 나타나는 거래 아닌 거 2번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결산일 현재 장기 차입금의 상환일이 여기 중요한 용어가 기준이 어떤 거라 그랬었죠? 결산일 현재라 그랬어요. 결산일 현재로 우리가 돈 빌린 날짜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결산일 현재요. 이렇게 하니까 또 못 알아들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3월 1일 날, 일은 노는 날이니까 3월 2일 날 빌렸어요. 이게 언제 갚을 거냐 하면은 내년 10월 31일 날 갚을 거예요. 그럼 벌써 얘는 1년이 넘죠. 빌린 날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1년이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유동부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기준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기 다른 그 기출문제들에 보게 되면 결산일 현재라고 하지 않고 빌린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 넘어가면 비유동부채로 한다 라고 해놓고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별거 같이 안 봤는데 지금은 별거 같이 보여야 되고, 그게 지금 익숙해지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는 걸려 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결산일 현재예요. 결산일이라고 하면 3월 2일 날 빌렸다 할지라도 결산일인 12월 31일 기점으로 10월 31일 날 갚아야 한다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로 처리해야 된다? 이는 유동 부채라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장기 차입금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짜리가 됐든 간에 시간이 점점 지나서 결산일 시점에서 1년 다음에 안에 갚아야 될 그 장기 차입금이라면 이렇게 없애지고 대신에 계정 뭐라고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장기 차입금의 상환 기일이 3개월 이내로 도래하여 유동성 대체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으면 이 유동성 대체에 해당되는 계정을 여러분이 배운 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계정을 뭐라고 써준다?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우리가 사용한다. 기억나죠? 이렇게 정확하게 말 잘했고,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부채 계정이 나오죠.
자,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지금 4회째 기출문제 설명하나요? 하여튼 몇 번 설명하니까 나왔던 용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이래서 복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처로부터 내용 불명의 이것도 나왔던 규정이네요. 거래처로부터 내용 불명의 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다면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가수금 쓰기로 했죠? 가수금은 유동부채죠? 나타나면 결산할 때까지 있으면 안 되는 규정이라 그랬어요. 자, 가수금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동부채에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규정 중에 하나였던 여기 유동성 장기부채, 그다음에 예수금, 그다음에 선수금, 쭉 한번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유동성이다, 유동부채다, 비유동부채다 구분하는 것은 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빌린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해드렸고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항공의 기계장치. 얘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뭐 감가상각비 아니면 처분 내용 물어보겠죠. 그죠? 기계장치에 대한 일부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이를 토대로 계산한 2020년도 결산 시 감가상각비 물어봤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해요? 자, 우선 관리번호는 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회사에 가시게 되면 유형자산 보통 유형자산이라고 안 부르고 고정자산 관리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취득한 모든 유형자산이라든지 고정자산이 이렇게 리스트로 다 나타나 있답니다. 자, 금액을 보니까 2019년 1월 1일에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10년. 정률법을 하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날짜별로 한번 써볼게요. 2020년도 결산할 때라 그랬었죠. 근데 얘 취득은 2019년 1월 1일 날 했어요. 01월 01일 날. 자, 1000만 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10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내용연수 10년 써놓을까? 10년. 그 다음에 여기 정률법이라고 그랬죠? 정률법. 정률은 25%. 자, 이렇게만 나타나 있다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중요한 것은 그 2019년 12월 31일 시점에서 우리는 미상각 잔액에다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말고 제가 뭐 곱하라 그랬어요? 주어진 정률 또는 다른 말로 상각률이라고 그랬었죠? 상각률 주어지면 이것만 그냥 곱하면 감가상각비 계산이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2019년에 취득을 했으니 2019년대 미상각 잔액은 그대로 취득원가인 10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거기다가 상각률 몇 퍼센트 줬어요? 25%를 줬으니 2019년도에 감가상각비는 25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 문제에서처럼 2020년 12월 31일 날 우리 미상각 잔액에 또 정률만 곱하면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감가상각비가 계산되겠죠. 그러면 2020년에 미상각 잔액은 얼마라고 써줘야 돼요? 위에 1000만 원에서 상각 한번 했죠. 250만 원을 상각하니까 미상각 잔액, 아직 상각하지 않은 잔액은 750만 원만 남아 있겠네요. 거기다가 또 똑같이 몇 퍼센트? 정률은 변함이 없으니까 25%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금액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187만 5천원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러면 7번의 문제의 답은 187만 5천원 얘가 답이 되겠네요.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여기 잔존가치가 얼마라고 주는데 잔존가치 손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정률법에서는 잔존가치 손대면 안 돼요. 정액법에서는 여기 빼줘야 되지만 취득원가에서 정률법은 그냥 미상각 잔액에 정률만 곱하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항목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률법으로 계산할 때는 미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 그냥 곱하기만 하면 감가상각이 나오고 이 미삼각 잔액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몇 번이 되느냐 볼까요? 8번 문제요. 다음 중 손익계산상 손익에 영향을 주는 기존 과목이 아닌 것. 빠지지 않고 거의 나오죠. 이건 보기만 하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자, 8번의 답 뭐죠? 3번? 이런 거 금방 풀어줘야지 점수 까먹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의 수정 전 잔액 시산표와 결산 조정 사항을 반영한 재무상태표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네요. 가와 나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금액을 물어본 거네요. 자, 매출채권은 얼마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매출채권 금액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외상매출금 보세요. 계정 과목 중에서 외상매출금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80만원 나와 있죠. 대손충당금은 얼마예요? 대손충당금은 3,000원. 여기 받으러 문 채권이 얼마죠? 20만원. 대손충당금은 얼마죠? 근데 얘 지금 현재 지금 매출채권으로 지금 여기 문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매출채권이면 2개 더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매출채권의 잔액은 지금 현재 얼마란 상태? 여기다 써놓을까요? 그래요. 매출채권. 이것도 너무 많이 말해서 좀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 매출채권은 100만원인데 현재 대손충당금은 얼마로 설정되어 있었느냐 하면 기말정리상 반영하기 전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금액은 5,000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2% 대손충당금 설정한다면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이 매출채권 100만원에다가 몇 퍼센트를? 2%를 갖다가 지금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대손충당금이 2만원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얼마 있어요? 5,000원이 있죠? 그죠? 그럼 5,000원 있다고 해서 15,000원 서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15,000원 그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회계 처리까지는 해놓을게요.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15,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15,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여기 문제에서 질문 가와 나에 들어갈 금액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가는 아까부터 벌써 확정되어 있었죠. 100만원 나는 얼마라고 해야 돼요? 100만원에 2%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 계산을 해서 2% 해주면 답은 그냥 여기 합쳐진 금액 2만원 요거만 계산해주면 답이 돼요. 매출채권은 얘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질문만 바꿔볼게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기말에 대손상각비는 얼마를 기록해야 되나요? 라고 문제를 내게 되면 답은 15,000원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대손충당금을 물어보면 얼마라고 답해야 돼요? 2만원이라고 답해야 된단 말이죠. 분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손충당금으로 분기한 금액은 여기 지금 15,000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우리 보충법으로 남아있는 5,000원까지 합쳐서 2만원을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그죠? 그러나 대손상각비는 이해 얼마만 발생해요? 2만원이 아니라 15,000원만 발생한단 말이죠. 문제가
대손충당금을 물어보는지 대손상각비를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하고, 여러분이 계속 문제에서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재무상태표에 이 약식으로 나타나 있는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모양을 많이 질문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대손충당금의 성격 또 한번 정리해 봐야 되죠.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에 대한, 얘는 차감 계정이죠.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이라고도 불렀고, 그래서 나온 그 금액은 장부가액인데, 장부가액은 다른 말로 회수 가능액이라는 용어도 질문을 할 것이고요. 또는 순 실현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도 용어를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얘가 장부가액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 즉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시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9번에 2번이 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음 중 약소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소매업의 경우를 가정한다고 되어 있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 상품 판매로, 도소매업이니까 상품이라고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랬군요. 상품 판매라 그러면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죠. 일상적인 상거래니까 받으러 채권, 매출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나 비품은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리고 약소금을 받으면 뭘로 처리한다? 미수금을 한다. 얘도 맞네요. 3번,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며, 그 다음에 어음수취는 어음상의 채권자가 된다. 얘도 맞는 말이죠. 4번,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을 대여하면은 어음을 수령하는 경우 얘는 매출채권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얘는 그대로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단기 대여금이에요. 왜? 일상적인 상거래 아닌 경우에는 토지나 비품이나 뭐 자금을 대여했거나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거 두 개를 다 또 나오는 계정이 있으니까 한번 이건 얘기만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돈을 빌려주고서 은행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있잖아요. 돈을 빌릴 수는 있잖아요. 돈을 빌렸는데 그 거래처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래처에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당좌수표나 약속어, 특히나 당좌수표가 좀 세죠. 왜? 당좌수표는 발행하고 걔 지급하지, 그날 지급하지 않으면 걔는 형사처벌된다 그랬었죠. 부도나면. 그래서 약속금이나 이렇게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그 돈 빌려준 곳이 그 수표나 어음을 보관합니다. 그걸 갖다가 견질이라는 용어를 써요. 견질 어음 또는 견질 수표라고 불러요.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다른 많은 회계책이나 실무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을 잡고 있으면 뭐라 그러죠? 인질이라고 그러죠. 인질. 걔는 뭘로 갖고 지금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수표나 어음을 갖다가 그걸 견질어음, 견질수표 이런 용어로 부른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설명은 안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전산회계 운용사 자격 시험에서는 이 어음과 관련돼서 어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자어음 그거 말고요. 어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어음은요, 지금 쌍자 두 사람, 양쪽 당사자가 둘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2인인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당사자가 2인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받으러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행했으면 지급어음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근데 그 당사자가 3인인 그 어음도 있어요. 당사자가 셋이에요. 이런 어음을 갖다가 우리는 환어음이라고 부릅니다. 환어음. 나중에 들어보면 또 생뚱맞을 것 같아서 지금 말 난 김에 한번 미리 잠깐 설명만 하고 넘어가요. 이 환어음은 당사자가 왜 셋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셋이냐면 여기 A, B, C. 자, 얘는 뭐 어렵게 볼 거는 아니고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자, 이 A가 아이고 있네. 이 3자가 있는데 그냥 설명만 할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가가 나한테 지금 돈을 빌려줬어요. 그 다음에 나는 다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가한테 돈을 빌리고 다한테 돈을 빌려줬으니 지금 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나는 이 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 여기 나의 입장에서는 가한테는 돈을 갖다가 줄 게 있고 다한테는 돈을 받을 게 있는 거죠. 즉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해 있단 말이에요. 이 나의 입장은 친구관계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이해만 설명이 된다면 저기 나 빠질 테니까 니네 둘이 주고받고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지금 얘는 가로부터 돈을 빌린 거고 나한테는 돈을 빌려준 거고 그리고 얘는 쏙 빠지고 금액이 똑같다면 저기 연결해서 둘이 그냥 주고받고 하면 안 될까? 근데 그게 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어음으로 이루어져요. 이런 거 갖다가 동그랗게 삼각 관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죠? 순환한다 그래서 그걸 일단 환어음이라고 부르거든요. 환어음에 대한 거는 바로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음을 누가 발행하느냐면 다가 발행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여기 다가 어음을 발행합니다. 물론 이 나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 우선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에다가 너 가에다가 저기 돈 저기 갚을래? 어차피 나한테 줄 게 있으니까 거기 거래처에다가 네가 지금 대신 갚아줘. 나 주지 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수 의사를 갖다가 먼저 물어보고 거기서 오케이 하면 이 다가 가한테 어음을 발행합니다. 어음 발행을 하면서 이 발행하는 어음의 이름이 당연히 지급어음이 되겠죠. 지급어음을 발행하고 가는 나로부터 얘기를 벌써 전에 들었으니 얘가 어음을 받는 수취인이 돼요. 수취인이 되면서 얘는 받을 어음이 되겠죠. 받을 어음. 그래서 지급 어음 계정과 받을 어음 계정이 동시에 발생하긴 하는데 정작 돈을 주고받고 했었던 당사자인 나는 회계 처리할 때 지급어음이나 받을 어음이 얘는 전혀 없어요. 3자에서 벌어진 이 두 사람이 지급어음, 받을 어음, 발행인이 다르더란 말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돈 줄 사람이 돈 받을 사람한테 어음을 발행해 주잖아요. 얘는 정작 회계 처리가 받을 어음이나 지급어음 규정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더란 얘기죠. 실제적으로는 발생하기는 하지만 자주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 어음에 대한 그냥 결제해주거나 받아서 주거나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근데 회계 여기 이론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어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환어음이라고 부른다. 환어음은 당사자가 3인이고 줄 거 받을 거 다 있는 얘는 쑥 빠져버리고 얘네들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시겠죠? 다음번에 제가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어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드렸고 다음 중 여기 부가가치세 문제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또 공급식이 나왔네. 공급식이 기본이 뭐라 그랬었나요? 공급시기는 인도, 그죠? 예, 재화나 인도 사용 가능한 때. 그다음에 용역인 경우에는요, 완료되었을 때. 자, 기한부 판매의 경우
그 기한이 기한부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기한부 판매라고 하는 것은 팔고 그 기간이 지나야지 공급 시기가 확정되겠죠. 맞는 말로 잘했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자, 또 여기 나왔어요. 가공인데 재화로 보겠대. 저기 종 치더라도 요거 문제 다 마무리할게요. 여기 지금 가공인데 가공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재화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인데 얘는 용역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랬었는데 재화로 보는 경우는 거기 가공업체가 그 가공하는 대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네가 돈 주고 사서 그 다음에 납품하면 그건 재화. 그 다음에 순수하게 가공만 해서 납품하면 그건 용역으로 이렇게 보기로 했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재화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얘도 똑같이 그 재화 본사에다가 납품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 재화를 인도 그 했을 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치은이가 3번 상품권 또 나왔네. 상품권 판매의 경우에는 상품권이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다? 아니죠. 상품권은 언제가 공급 시기라 그랬어요? 이하고 상품하고 교환될 때. 상품권이 회수될 때예요. 그래서 이는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이 회수되는 때가 공급 시기이니까. 그다음에 4번이래. 지민이는 무인 판매기는 현금 인출할 때 그때가 공급 시기야. 얘는 맞게. 근데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꺼내는 게 아니라 현금을 끊을 때라 그랬었죠. 현금을 끊을 때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지금 영진이가 맞는 말로 했던 것이고, 지금 여기 보기에 나오는 이 용어들이 이렇게 만화뿐만이 아니라 문제 보기사항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차근차근 이론 문제 내용들 복습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자격증 시험 보러 가실 때 또 앞으로 세무이급 배울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도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겠네요. 자, 모두 골라보래요. 자, 세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이거 뭐 했었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부가세가 부과 안 되겠죠. 그죠?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여기 써놓을게요. 우선 먼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항목들, 그 중에 첫 번째 조세 물납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조세 물납인 경우 또는 담보인 경우 또는 또 뭐 있었죠? 조세 물납, 그다음에 담보, 사업의 포괄 양수도, 사업체 인수인계하고 뭐 등등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문제 풀 때 편하실 겁니다. 이게 뜬 거죠. 그래서 1번에 세금을, 이건 조세물, 해당 항목이 조세 물납이 되니까 당연히 과세 거래가 아니죠. 자, 두 번째, 소형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사항에게 유상으로 납부하는 경우 얘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얘는 과세 거래겠네요. 그죠? 소형 승용차 중고차에다 팔면 여러분이 매매시점표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승용차 팔았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행해주고 거기 부가세 대급금 있었죠? 부가세 예수금. 그러니까 얘는 과세 거래. 자, 그 다음에 담보란 말 나왔네요. 당연히 얘도 과세 거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상표권은 상품권. 얘는 뭐죠? 상표권. 얘는 무형자산이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무형자산을 양도한다? 그럼 얘는 과세 거래겠네. 그죠? 여기 무형자산은 제가 건물하고 똑같이 취급하라 그랬었어요. 무형자산은 건물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얘를 갖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재화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임대를 해주게 되면은 얘는 용역으로 보라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상표권이라는 무형 자산을 양도했기 때문에 재화로 보는 것이고 무형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는 뜻이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게 되면 거기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상표권 양도한 금액 10% 부가세 예수금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럼 과세거래인 것은 라하고 라 두 개가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료요. 13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2020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물어보네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입은 따지지 않고 공급가액만 따진다 그랬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 지난 앞에서 그렇게 설명해 드렸었죠. 여기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되는 것, 과세표준 그다음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것. 얘는 지금 지난번에도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항목이죠. 자, 일단 보자고요. 대가의 일부로 받은 그 운송보험료 돈 먼저 받았으면 얘는 당연히 그 공급 대가에 다 과세 표준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금액이겠죠. 돈 받았으니까 돈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경우 이자 상당액 이것도 포함시키기로 했었죠. 연체 이자가 아닌 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랬었어요. 얘도 포함. 그다음에 세 번째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대가의 또 일부로 얘도 받았다고 얘기 나와 있죠. 원래는 포함시키는 거 아니었는데 대가의 일부로 받았대요. 받았다면 포함시킬 것. 얘도 포함, 얘도 포함. 그다음에 네 번째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관련된 거 아니면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포함시키지 않는 것. 직접 관련되지 않았을 때는 포함시키면 안 되지만 관련이 되어 있으면 포함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 요거 내용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꾸 반복해 주시면 쉽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금액은 800만원 되겠네요. 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항공의 일기 부가가치 예정 신고 때 납부세액 물어봤네요. 납부세액을 물어봤으면 공제받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금액을 계산해서 보죠. 제품의 공급 대가가 1100만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만원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100만원이었다는 뜻이겠고요. 매입세액 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2000만원 중고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그러면 이 얼마예요?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얘 지금 불공사항이죠. 그러면 70만원이 아니라 공제되는 세액은 얼마만 공제된다는 뜻? 50만원만 공제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20만원은 불공사항이니까 공제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빼면 과세표준은 얼마가 됩니까? 이게 답이겠네요. 문제는 여러분이 부가세 내용만 잘 이해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이 반복 복습하시게 되면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불공사항 6가지하고 간주공급에 대한 것만 명확하게 잘 암기해 놓으시면 거의 안 틀릴 거예요. 자, 마지막 15번 문제요.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 어떤 게 답입니까? 되게 간단하죠? 자, 필요적 기재사항도 제가 7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말씀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39회 이론 문제 다 풀어 드렸습니다.